안녕하십니까. 대병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기출문제 풀이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교재 6권 81페이지 기출문제 89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거기 보면 이 문제가 나왔네요. 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리의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내용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직업 상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네요. 힐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힐리라는 사람이 긍정적 자기 인식을 돕는, 또 자기의 긍정적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한 8가지 원칙을 쓰시오.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 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번인가 반복해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뭐 한 번 더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뭘 잘하고 나는 어떤 약점이 있고 나의 경험은 앞으로 직업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가치 사정이다, 역할 사정이다, 동기 사정이다, 흥미, 성격, 가치관, 태도, 지능, 적성,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파악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이해를 잘하려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힐리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한 8개를 보면 82페이지 모범 답안에 이런 게 있네요. 다양한 범위의 행위를 경험하고 그것을 숙고할 때 자신의 인식 능력이 증가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많이 해보면 그와 관련한 그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자기 인식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2번째, 노력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배울 때 자기 인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우연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또 그러한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빠를 것이고, 그들의 역량이 있다고 기대되는 것을 개발하고 독려할 때 자신의 인식과 자신감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장점이 있으니 이것을 개발해서 네가 이것을 이용해서 네가 직업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받을 때 더 나아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정보를 얻고 조직화하도록 안내받을 때 자기의 인식과 자신감이 증가한다. 그렇겠죠? 5번, 관찰한 피드백을 얻고 통합할 때 자기의 인식과 자신감이 증가한다.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받게 되면 더 빨리 학습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다. 6번, 그들의 삶이 의미있게 관찰되고 숙고될 때 자기인식이 증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내담자겠죠. 내담자의 삶이 의미있게 관찰되어지고 또 그러한 것이 숙고될 때, 깊이 생각되어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것이다. 보조적인 수단이 줄어들고 기록과 성취가 검토될 때 자신감이 증가한다. 너무나 다른 얘기고요. 8번입니다. 상담자가 체계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적당한 모델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자기인식과 자신감이 증가한다. 딱 좋은 말만 해놨네요, 힐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된다면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이런 내용을 아느냐 하는 문제가 연급해 나왔는데, 여러분 뭐 내용이 좀 길고 암기를 해야 되는 거라 좀 고통스럽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90번입니다. 상호 역할관계 사정의 용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상호 역할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담에서 상호 역할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내담자는 단순한 구직자로서의 역할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이지만 또 세대주로서 어떤 역할도 해야 되고요. 지역 주민으로서, 또는 뭐 어떤 사람의 남편으로서, 또 어떤 사람의 배우자, 부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역할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챙겨줘야 정확한 상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학생이라고 좀 하시고, 고학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 높은 학년이 아니고 자기가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학습자로서의 역할과 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뭐가 있어요? 근로자로서의 역할도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상호 역할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러한 용도가 뭐냐면, 첫 번째 모범답안에 보면 직업계획에서 상호 역할 사정은 여러 가지 생애 역할 중에서 하나의 역할에 해당하는 직업 또는 일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자극제로 쓰이고요. 또 직업 적응 상담에는 내담자의 삶에 다른 역할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직업 전환을 피해갈 수 있도록 내담들을 도와주는 수단이며, 또 생애를 윤택하게 하는 계획에서 잠재적으로 보완 역할을 찾아내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역할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같이 붙여주고, 예를 들면 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자로서, 예를 들면 뭐 관광경영학과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뭐 관광 호텔 같은 데서 인턴으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기의 전공과도 일치성이 있고, 그죠? 그런 면에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뭐 말 그대로 현장 노무직보다는 관광 계열 쪽에 있는 회사에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가면서 인턴하는 이런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런 게 상호 역할 관계를 잘 고려한 직업 상담이 됐다, 이런 얘기가 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의 어세스먼트의 용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91페이지 가치사정 용도의 도구의 용도는 또 뭐냐,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가치사정의 용도는 뭐냐, 흥미사정의 용도는 뭐냐, 또는 뭐 성격사정의 용도는 뭐냐, 이런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암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그러한 2차 문제로서 잘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기출문제 91번 문제입니다. 83페이지 가치사정 도구의 용도는 자기인식의 발전, 또 현재 직업의 불만족과 그 원인을 찾는 것,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의 근거, 특히 가치사정은 역할 갈등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치관이 다르면 참 섞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얘와 너는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다툴 수밖에 없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바라보는 관이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저들이 맨날 왜 싸우는 게 왜 맨날 싸울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저수준의 동기, 성취의 근거, 확인,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이나 직업 전환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가치사정 도구가 용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92페이지입니다. 자기보고식 셀프 리포트형 가치사정법은 어떤 게 있느냐?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번 시험은 나왔죠. 그죠? 1차 객관식 문제도 나왔고 2차에는 이 6가지 사정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체크 목록의 가치 순위 매기기,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백일목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제가 청소년 상담할 때, 또 청소년 관련된 집단 상담이나 제가 매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청소년 상담을 할 때, 집단 상담할 때 이거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하기, 그 다음 백일목 말하기, 우리가 보통 성공 시나리오라고 그러는데 이 성공 시나리오 말하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인물 기술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총 6가지가 있다. 이건 내용은 모르시고 그냥 이 6개의 제목만 알고 있어도 2차 시험 대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제목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로 갑니다. 내담자의 성격 사정 목표 3가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인식을 정진시킬 수 있다. 좋아하는 일 역할이라든가 작업 기능,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작업 불만족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성격 사정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94로 갑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이해보다는 암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슈퍼가 말한 흥미사정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죠. 슈퍼가 말한 그 내용만 이게 써야 되는 거니까. 슈퍼는 흥미를 사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표현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좋다, 싫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흥미 표현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 조작된 흥미라고 해서 흥미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활동 이런 것들을 보므로 해서 오퍼레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휴일날 운동을 좋아한다, 활동적이다, 다른 사람들과 막 어울려 사는 걸 좋아한다, 아 저런 사람의 흥미가 저런 쪽에 있구나, 뭘 막 모으는 걸 좋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기 취미생활 중에 그런 것들과 보므로 해서 즐겨하는 활동을 보므로 해서 그 사람의 흥미를 알게 되는 오퍼레이팅 된 그 사람의 인터레스트. 그래서 흥미 제시다. 세 번째는 흥미 항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5호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두 가지 질문지를 예스냐 노냐 이렇게 해서 검사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우리가 흥미 항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흥미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5호 검사제하고 달리 내가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 싶다 이거죠.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의 흥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의사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의사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흥미 요소들을 다 찾아봐요. 그래서 그 공통된 흥미 요소와 지금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 학생의 흥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흥미를 검사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약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어 그 자체 흥미검사 이러면 조금 전에 세 번째 말했던 5호 검사와 같은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슈프는 그거를 달리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표현된 거, 제시된 거, 항목표에 나타난 거, 그 다음에 검사된 것, 비교 검사된 것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기출문제 95번입니다. 흥미사정 도구의 용도는 앞에서 말한 성격사정, 가치사정의 용도랑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는데 흥미사정의 용도는 자기인식의 발견, 특히 3번 보세요.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좋아하는 것하고 내가 여가 때 어떠한 일을 여가에 하는 활동들을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할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일하는 것에 흥미가 있지만 놀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자유스럽고 형식이 없고 그냥 자유분방한 그런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있죠.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근데 그거 구분해야겠죠, 그죠? 아, 이것은 직업적인 흥미고 이 사람은 어떤 시간이 날 때 여유가 있을 때 보여주는 이 사람의 흥미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구분할 때 이런 흥미사정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 탐색을 조장하는데 이러한 흥미 사정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흥미, 가치, 성격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 부족하신 부분은 좀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 96번입니다. 부가적 흥미사정기법 세 가지를 쓰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가적이란 말 자체가 좀 앞에 두고 있으니까 참 많이 헷갈리는데 흥미사정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요? 검사지를 해보면 되겠죠. 뭐 직업선호도 검사지라든가 뭐 홀랜드의 검사지 또는 뭐 쿠더 검사지 또는 서투롱의 흥미 검사지 이런 방법도 있겠는데요. 또 그거 외에도 뭐가 있어요? 직업카드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또 뭐가 있냐면 알파벳 A, B, C 우리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기역으로 시작되는 직업 써보세요. 기역으로 시작되는 게 뭐 있을까요? 뭐 기자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역으로 시작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직업 많이 있겠죠. 기역이니까 군인도 되네요. 직업 군인도 직업일 수 있겠고요. 그럼 니은으로 되고 있는 직업이 있을까요? 니은이 뭐가 있나요? 나레이터도 되게 나레이터 그죠? 그럼 디귿으로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음에 따른 쭉 직업을 쓰게 하고 그래서 내가 흥미 있는 직업을 거기서 체크해서 흥미 유형을 찾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내가 흥미 있는 직업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쭉 나열하게 해서 그 사람의 흥미를 사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10년간만 살겠다. 또 10년 동안 산다면 그동안에 네가 반드시 하고 싶은 일들이 뭐냐. 이런 것을 막 쓰게 해서 거기에서 그 아이의 직업적 흥미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부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뭐 검사지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도 부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소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흥미를 사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신문이나 잡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하나씩 쭉 나눠주고요. 제가 청소년 상담할 때 많이 하거든요. 신문 하나씩 쭉 나눠주고 신문 한 장에서 직업으로 되는 직업이라고 되는 것들 다 체크하게 해요. 동그라미. 그래서 그 중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는 파란 거 동그라미, 하기 싫은 직업은 빨간 거.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직업적 흥미를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카드 분리법도 되겠고요. 뭐 5번, 6번, 7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적인 것보다는 우리 현장에서 많이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제가 7번까지 쭉 얘기를 해놨는데 흥미를 사정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가적이란 말을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뭐 알파벳을 이용하는 방법, 또 우리 한글에 자음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신문을 이용하는 방법, 또 자기의 작업 경험 분석법 4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험한 직무 내용 확인해서 또는 과제 서술 단계를 거쳐서 호, 불호를 분류하고 주제 및 불일치 등을 정리하는 4단계를 거쳐서 작업 경험 분석법에 의해서 흥미를 사정하는 부가적인 방법도 실무에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1번에서 4번까지 특히 1번, 2번 빠뜨리지 마시고요. 4번 정도 쓰게 되면 아주 훌륭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담자 목표의 특성을 설명하라. 이 문제도 사실은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86페이지에 여러분들 밑에 모범답안 밑에 보면 이런 게 해놨어요. 별표 2개 해놨습니다. 내담자 목표의 특성을 설명하라. 이 문제는 상담 목표 설정 시 내담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설명하라. 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내담자의 특성을 말하라는 얘기는 상담의 목표를 설정할 때 유의할 사항이 뭐냐, 이런 문제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상담자는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느냐, 유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나와도 됩니다. 답은 똑같아요. 답은 4가지입니다. 원래 4가지인데 하나 더 붙였어요. 그건 좀 더 설명할게요. 뭐냐면 일단은 원래 기존 교과서나 수험서에 보면 내담자의 목표를 설정할 때 유의할 것으로는 구체성을 지녀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된다,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이까지가 원래 4개가 원래 답이에요. 근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표 설정할 때 하위 목표까지도 상세하게 수립하라. 이것도 하나 발견됐어요. 그래서 좀 풍부하게 답안지에 쓰려면 5분까지 쓰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제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쓰면 확실히 좋은 점수 받을 겁니다. 하위 목표까지 더 상세하게 수립하는 게 좋겠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담자 목표의 특징을 묻든가, 상담 목표 설정 시 유의사항이라든가, 또 상담자가 목표 설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답은 똑같은 거예요. 물어보는 질문 모양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87로 넘어갑니다. 직업 상담에서 목표 설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우리가 구조화를 통해서 상담의 목표를 딱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상담의 방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끌어올려주는 데 갈 것이냐, 직업 정보를 잘 다루는 곳으로 갈 것이냐, 적절한 직업을 소개받는 곳으로 갈 것이냐, 일단 자기의 인식부터 올리는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상담의 목표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상담 목표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상담의 전략 선택이라든가 개입에 관한 기초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상담 결과를 평가하는 기초 제공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 대비 몇 프로 달성됐는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표가 없으면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자, 직업 상담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뭐예요? 상담의 방향을 정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상담의 전략을 선택하고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담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3가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99번입니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 활용입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진로시간 전망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퓨처 타임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러한 검사지를 활용하는 방법 또 용도가 뭐냐면,
모범 답안에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옵니다.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답이 나오고, 특히 여러분들 6번 있잖아요. 6번. 계획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시간 전망지를 여러 번 활용을 하면서 뭐 1학년 때 해보고 3학년 때 해보고 졸업할 때 해보고 이렇게 해봄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작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정밀하고 잘된 자기의 미래 진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용도로도 쓰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88페이지로 갈게요. 코틀의 원형 검사를 설명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 진로시간 전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 검사지 하나가 코틀의 원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코틀의 원형 검사에 대해서 보면은 설명 나간 것처럼 일단 검사 항목은 방향성과 변별성과 통합성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문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변별, 통합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이 자체의 내용 자체를 다 이해해 주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통으로 코틀의 원형 검사에 대해서만 설명하라 이렇게 기출문제 100번처럼 나올 수 있지만 코틀의 원형 검사에 있어서 변별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원리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강론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깊게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는 이주제 명확성의 결핍과 주요 유형인데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이거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다시 놓을 것 같지는 않고요. 90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102번 문제인데 이건 역시도 이게 아마 1회 때인가 하여튼 그 해, 첫 해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였고 상당히 우리가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인데 다시는 안 나오죠. 뭐 아주 과거, 지문도 아주 과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로 갑니다. 전이된 오류의 정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한론이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전이된 오류 중에서 기저버스 앤 무어가 말하는 내담자의 행동 및 저항 다루기라고 하는 그 상담 파트에서 9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이된 오류의 정정하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 하부 구조에 보면 정한론이라고 해서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의 오류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보라 하는 내용이니까 모범 답안지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기출문제 104번에 나오네요. 기저버스 앤 무어가 말한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 또는 행동에 따른 다루기 기법에서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 사용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변명 초점하기, 맞추기 하는 세 가지를 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담학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용도 많고 비슷 조금 다른 듯한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쉽지 않은데 일단 가정법 사용하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한 장 넘기셔가지고 92페이지에 보면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라든가 변명의 초점 맞추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그 2줄씩 해놨으니까 그 2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외워만 두시면 그리고 외운 내용만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을 뭐 설명하자 그러면 또 막 들어가면 50몇 가지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은 우리가 2급 시험 수준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까만 부분 있잖아요. 뭐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변명의 초점 맞추기 있죠? 이런 부분 여러분 알려주시고 제가 그 프로 설계를 해놨어요. 뭐 부분의 일반화부터 시작해서 정보의 특정한 부분을 보는 것, 또 타인이나 자신의 행동의 부정적인 면을 줄여보려는 행동이나 설명으로서 자기의 긍정적인 면만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변명의 초점이죠. 변명의 초점 맞추기 하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만 이해하고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만 알고 있어도 시험장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그 9가지 중에 또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검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시고 93페이지 볼까요? 그 보면 2번입니다. 큰 2번에 보면 저항감 다루기. 요게
따로 또 단독으로 2차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항감 다루기 안에 또 4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라든가 친숙하기, 언유, 대결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3페이지에 2번 있죠. 저항감 다루기. 그것도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도 2차를 잘 나오니까 단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92페이지와 93페이지에 나오는 저항감 재인식 및 다루기하고 저항감 다루기라고 하는 93페이지 내용도 같이 또 따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기출 106번 문제입니다. 요스트의 직업평가 연습 3가지를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설명하라 이렇게 한 것보다 뭐 3가지를 써보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그 시험에 해당되는 답은 그 모범 답안에 나오는 요스트의 직업평가 연습으로서 원하는 성과 연습, 찬반 연습, 대차대수표, 확률 추정, 미래를 내다보는 연습이라고 해서 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내다보는까지 5개입니다. 그러니까 요스트가 말한 평가 연습 5가지를 써보라. 그렇게 해서 그것만 쓰면 되는데 만약에 설명해보라 이렇게 되면은 94와 95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많은 것들 다 써야 돼요. 과연 그렇게 나올까요? 2차 시험에?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죠. 과거에는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요스트에 5개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하는 성과 연습이라든가 찬반 또 대차조표 확률 추정 연습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슈퍼노트 할 때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직업상담 실물은 제 1편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로 가서 기출문제 07번입니다. 직업 대안 선택 단계에서 내담자가 달성해야 될 4가지 과제를 쓰시오. 자, 이거는 어떤 학자가 말한 적도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 실무에서 얘기할 때 이제 얘기 다 해놔놓고 이제 어느 정도 대안도 만들어 놓고 딱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반드시 해야 될 4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준비하게 하고 각각의 직업들을 평가해 놓고 아까 뭐 요스트에 왜 평가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게 하고 그 직업들 가운데 한 가지를 이제 한 가지 선택해야 되니까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선택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연봉이냐, 고용 안정이냐, 사회적 명성이냐, 아니면 뭐 전공의 일치성이냐, 뭐 집안의 가풍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사전에 다 고려한다거나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다거나 각각의 직업들을 평가하게 한다거나 한 가지 선택을 하도록 준비하게 한다거나 이 4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사실은 굉장히 2차 시험 내기에 좀 위험천만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답이 이거라고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폐가 있거든요. 우리가 직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내담자가 해야 될 과제는 꼭 이거 4가지만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존 텍스트에는 이 4가지만 언급해놨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출제자가 그것을 의도하고 낸 건데요. 뭐 이렇게 답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08번입니다. 에드워드 더보너의 6개 생각하는 모자 식스 싱킹액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흰 모자부터 파란 모자까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에드워드 더보너가 얘기한 거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수 있죠. 왜 이거 해요? 의사결정을 촉진적으로 의사결정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흰 모자 썼다가 빨간 모자 썼다가 노란 모자 썼다가 막 이렇게 모자 쓰는 순서가 있죠. 흰 모자, 빨간 모자, 초록 모자, 노랑, 검정, 파란 모자. 파란 모자는 순수하기보다는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 체어맨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 109번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나 직업 선택 시 의사결정을 미루는 2가지 유형을 설명하시오. 이거 행동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불안의 요소와 똑같아요. 우유부단과 무결단성 이것이 크게 좌우가 되고요. 그것보다도 이 문제에서 더 좋은 답은 제가 그 밑에 다이아몬드 표시해 놨어요. 찾으셨나요? 97페이지 제일 밑에
밑에서 5번째 쪽. 청소년의 진로 결정, 직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흥미와 적성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해에 대한 부족이죠. 그 다음 또 부모와 의견 차이가 커서 입시 위주의 진로 주도라든가 일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 못하고 의사결정을 자꾸만 미루게 된다. 이런 거니까 저는 다이아몬드에 있는 그 내용이 있죠. 그게 더 좋은 정답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은 더더욱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97페이지에 나오는 기출문제 109번의 모범 답안으로 수정할게요. 그 밑에 있는 다이아몬드 내용을 더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98페이지로 갑니다. 청소년 진로 상담 시 내담자 유형과 상담 목표. 이것은 사실 뭐 기출문제라기보다는 앞에 청소년에 대한 진로나 직업 선택 시에 미루는 유형,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98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수록해 놓은 것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9페이지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직업 상담사에 대한 자질, 뭐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직업 상담사는 어떠한 자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객관적인 통찰력입니다. 문제든 내담자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균형 잡힌 통찰력이 필요하고요.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약간의 어떤 동정심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 편견에서 벗어난 균형 잡힌 능력,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과 심리학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경청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임상적 경험도 갖춰야겠죠. 많은 상담 케이스를 갖춤으로 해서 그야말로 능력이 있는 직업 상담사로서의 자질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문제, 사실 뭐 기출문제 110번과 같은 자질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쭉 써야 됩니다. 이게 뭐 망설이고 이러면 공부가 덜 된 거지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모범 답안의 내용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충적인 그 내용,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도 필요합니다. 뭐 유머도 필요하잖아요. 자질에 있어서. 그죠? 내담자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 라포 형성을 도와주는 유머적인 감각도 상담사의 자질로서 있겠죠. 풍부한 학습 경험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균형 잡힌 생각, 그 다음에 또 뭔가요? 기대감을 주는 또 상담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능력, 이거 다 있겠죠. 집단 상담이라 그러면 집단 상담을 하는 상담자는 레크레이션 기질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다 자질입니다. 정해가 되어 있는 답보다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상담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되는 긍정적인 자질만 내용을 잘 써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업상담 실무론,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상담학 부분에 관한 얘기를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망의 또 직업 심리학 파트에 관한 부분을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